곽상도 의원의 30대 아들이 올 초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뒤 거세지는 확산세 속에 정부가 12살 이상과 임신부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고 1, 2차 접종 간격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버지 소개로 문제의 업체 화천대유에 들어갔다는 곽 의원 아들이 올해 초 퇴직할 때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월급 200~300만 원대를 받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이 업체에 2015년 6월 입사해 올 3월 퇴사했습니다. 재직하는 동안 230만 원에서 38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아온 곽 의원 아들은 그런데 퇴사 한 달 뒤 5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이 업체가 모든 직원에게 준 급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업체 설립 이후 한 해 가장 많이 지급된 퇴직금을 봐도 지난해 1억 2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곽 씨의 월 평균 급여와 재직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은 약 2,2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 아들은 업체 취업 경위부터 퇴직까지 그리고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업체를 알게 된 건 아버지 소개였고 자신이 받은 금액은 7년간의 퇴직금뿐 아니라 성과급과 위로금 등을 합한 성격으로 실수령액은 2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사 때 약속됐던 액수는 아니지만 회사가 큰 수익을 올린 데 따른 것이며 아버지가 배후에 있어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도 자신과의 연관성이나 대가성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돈벌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일을 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이 금액을 제가 책정한 게 아니고 자기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준 거 아니냐. 화천대유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 퇴직 때 함께 이뤄진 것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게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예? 자기들이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못 막았다고 그 도둑 막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다른 후보들도 가세하며 역공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부모 잘 만난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 퇴직금 챙겨놓고 웬 10이냐고 당당합니다. 검언 정경판 이 카르텔, 이것이 부패한 기득권 동맹의 실체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읍참 마속이 필요하다, 곽 의원의 제명 출당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간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등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 왔다는 점,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을 잠재우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던 상황에서 여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혹스러운 기류였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를 소집하자 결국 곽상도 의원은 당을 탈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 코앞인데 당에 부담 가는 일을 하기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와 별도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체를 밝히자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다시 요구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곽 의원을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모 씨가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내일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는 화천대유가 김 씨에게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이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1위를 빼앗겼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전북 경선에서는 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과반 득표였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후보 사퇴를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연승 행진을 잠시 멈췄던 이재명 후보가 전북 지역 경선에서 다시 1위에 올라섰습니다. 대장동 의혹 속에서 과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4.55%로 1위를 차지했고 어제 고향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하며 선전한 이낙연 후보는 38.48%로 2위였습니다. 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호남의 전체 득표수로 따졌을 때 절반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쏠린 셈입니다.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이 호남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것이다. 김두관 후보까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경선 후보를 사퇴합니다. 기업 과제를 그래도 가장 잘 수행할 책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어제 광주 전남 1위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던 이낙연 후보.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의 진정한 마음 더욱더 잘 알려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은 분들의 뜻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216만 명 중 95만 명에 대한 경선이 끝나 반환점에 도달한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53.01%, 이낙연 후보 34.48%를 얻었고 추미애, 박용진 후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1위와 2위는 11만 9천 표 차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여부는 50만 명 가까운 국민선거인단의 표심이 드러나는 다음 주말 한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요 며칠 사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는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좋은 발상이라고 응답했던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어젯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종전선언은 물론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같은 관계 개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4일 담화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언급했던 것보단 더 구체적입니다. 대화의 조건도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적대시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번엔 이중기준 철회, 상호 존중의 자세에 무게를 둔 겁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계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경색된 대외관계의 전환 가능성도 타진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대미 협상으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정체 상태가 그대로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중 갈등 속에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를 중국과의 협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의 언급이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라며 일단 한미 양국에 공을 넘겼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은 한국이 대화를 제의했을 때 그것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임하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 없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통일부는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안정적 소통을 위해 통신선부터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771명으로 코로나 사퇴 뒤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 추석 연휴의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유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맞는 첫 일요일. 휴식을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의식한 듯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차를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 휴일임에도 차량이 계속 몰려듭니다. 추석 전에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 나왔었는데 추석 후에는 600명에서 700명 사이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수도권에는 587명, 비수도권에는 88명 등 모두 6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확진자는 33명 더 나와 누적 700명에 육박하는 등 국내 발생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9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143명, 경북 85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전국은 4명 정도인데 반해 수도권은 6명을 넘어섰고 특히 서울은 8명을 초과했습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는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명절 이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50%,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확대로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19명 줄어든 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만남과 모임을 자제하고 진단검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4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12살 이상 청소년과 임신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접종 간격도 당기기로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률은 74%, 접종 완료율은 45% 수준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10명 중 8명은 미접종자이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접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0월 초부터 1, 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해서 예방접종 완료율을 더욱더 높여나가겠습니다. 4분기 접종 계획은 내일 발표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 연령층이 12살에서 17살 연령층까지 확대됩니다. 10대 확진자는 2만 6천여 명, 전체 확진자의 8.7% 정도입니다. 지난달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소아 청소년층의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덴마크와 스페인, 프랑스 등이 해당 연령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5월부터 3주 간격으로 청소년 1, 2차 접종을 시행 중입니다. 식약처 허가와 주요 국가 접종을 통해 12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되고 임신부도 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의는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며 현재까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이의 어떤 출생의 문제라든지 산모의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아주 치명적 15배 사망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방역당국은 60살 이상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도 곧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접종 대상자 573만여 명 중 예약자는 약 23만 명, 예약률은 4% 정도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재벌 기업들처럼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도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성민수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전문가와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독과점이 우려되면 인수합병을 아예 막거나 특정 사업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심사 대상은 한쪽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상, 다른 쪽은 300억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 관계가 없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는 대부분 손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 기업 카카오가 택시나 미용실, 스크린 골프 등 계열사를 110여 개나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현행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어발식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확실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개개의 기업 결합권은 보통은 경쟁 전성이 없지만 여러 시장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업 결합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말부터 자산이나 매출이 기준보다 낮아도 매각 대금 6천억 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잠재적 경쟁 상대인 유망 기업을 아예 인수해버리는 이른바 킬러 인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플랫폼 기업에 적합한 기업 결합 심사 보완책을 찾기 위해 국내외 사례 수집에도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이런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앞서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면 결국 공정위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 이른바 그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심사를 좀 더 예전하고 좀 달리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일정 정도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기준이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이제 중형 특히 이제 플랫폼을 인수할 때 예를 들면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한 110만 정도 된다 이러면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110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안 되겠네? 이건 괜찮을까?라는 기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형 플랫폼들을 대형 플랫폼이 마구잡이로 인수를 해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데 아마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인수 과정이 예전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 기업이 그래도 전도 유망한 소규모 기업들을 좀 인수를 해줘야지만 어떤 창업의 활성화라고 할까요? 그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를 조금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재반론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어떤 공정위 어떤 기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가격 6천억 이건 오늘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간 이용자 수 100만 명 이것도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중형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플랫폼 인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중형이라고 본다면 중형 이상의 플랫폼을 인수하는 데는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 반대로 공정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인수 가격이 6천억이 안 되거나 또는 100만 명의 이용자가 안 되면 내버려 두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소규모는. 예. 그러면 반대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소규모 회사들 중에서 좀 이 싹이 보이는 좀 장래가 좀 유망해 보이는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벤처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카카오가 이른바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골목상권 침해하는 사업을 철수하는 걸 검토하겠다. 또 뭐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서 기사들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또 뭐 3천억 원인가요? 상생기금도 내놓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상생안 발표를 좀 보면서 한마디로 좀 이야기하면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대단히 중시하는 인물인데 그런 그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상생안은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상생안을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빌리티라든지 뭐 꽃배달, 미용실 이런 예. 데인데 그러면 그 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즉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분야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분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1년에 600억 원 정도 되죠. 근데 600억 원이 과연 얼마만큼 충분한 금액인가? 600억 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번 상생안에는 그런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 이런 점들로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독과점을 좀 우리가 피하고 경쟁 체제가 유지돼야만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서 이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앞서 본 그 공정위의 대책 말고 좀 더 보강할 부분은 없을까요?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규제 강화, 또 하나는 규제 완화.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좀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제 보입니다만.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규제 강화라는 것은 현재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과거에 네이버가 부동산 이슈로 부동산에 진입했다가 아주 강력한 반발,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어떤 반감을 사가지고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규제 완화라는 측면은 기존에 이제 모든 업종에서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통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뭐 기존의 자동차 같은 제조업에서도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고,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모든 플랫폼들이 서로 상대의 영역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서로 상대의 영역에 자유롭게 융합할수록 규제를 완화시킬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단풍철이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에도 마치 단풍이 든 것 같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침엽수에 단풍이 드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갈색으로 변해서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한라산과 지리산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침엽수 집단 고사가 이제 설악산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이 현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주로 해발 1000m 이상에 사는 고산 침엽수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KBS 취재 결과 이 침엽수 고사 지역이 최근 4년 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비탈면 머리에 흠집이 난 것처럼 군데군데 노랗게 패였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해진 나무도 있습니다. 분비나무, 눈잣나무 등 침엽수가 군락을 이루며 푸르렀던 곳이 5년 새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기준으로 반경 2m 안에 말라 죽은 나무가 3그루나 있습니다. 힘을 주면 이렇게 가지가 툭툭 부러질 정도여서 아예 회생 불가능합니다. 등산로를 따라가 보니 말라 죽은 나무들이 수두룩합니다. 모두 침엽수입니다. 이게 처음에 녹색이었다가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지나서 이 다음 단계에서 잎이 떨어져 버린 거죠.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최근 20년간 겨울철 기온이 평균 1도 오른 데다 겨울철과 봄철 강수량이 급감해 이른바 수분 스트레스가 커진 겁니다. 수분의 발생이 적다라고. 눈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대청봉 지역에서만 분포하고 있고 고사가 되면 절멸 위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지리산, 한라산 등지에서 나타나던 침엽수 집단 고사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4년간 전국 주요 산에 500개 지점을 정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8%인 141곳에서 어른 침엽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란 지 1에서 2년 된 어린 침엽수가 줄어든 곳은 전체 500곳 중 58%인 292곳이나 됐습니다. 고사 여파로 파생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침엽수에 붙어 사는 동식물들의 생태가 파괴되고 집안 약화로 인해 산사태 위험도 커집니다. 고사 위기에 놓인 침엽수는 370만 그루, 1000m 이상 고산 면적의 10%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KBS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함께 선정한 우리 시대의 소설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윤우명 작가의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긴 소설 제목에는 8, 90년대 유행을 거스른 작가만의 감수성과 파란만장했던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박한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소설인지 정현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은 견딜 수 없는 절대 고독에 시달려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많은 별들이 사실은 각자 들리지 않게 음악 소리를 내고 있다. 10대 시절 시인이 되고 싶었던 작가는 밤하늘을 보며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가만히 어디 고요한 데 있으면은 윙하고 들려요. 난 그 소리다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게 음악성. 나에게 들리는 음악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유. 각자의 세계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아버지조차 아들의 꿈을 무시하고 반대했던 현실은 타인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절감하게 했습니다. 해초리도 얻어맞고 또 회유도 당하고 이러면서도 제가 문학을 안 버렸거든요. 어렸을 때는 참 그 세계와 맞부딪혀서 살아가기가 쉬운 건 아니었어요. 반대를 물리치고 21살에 기어코 시인으로 등단했고 33살에는 소설가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고록과 다름없는 이 자전소설은 빛나는 문학적 성취뿐 아니라 한때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경험까지 담담하고도 서늘하게 묘사합니다. 형이상하게 없어요. 거기는 살아난 이 자체야. 그냥 죽었던 놈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해야겠다. 퇴원 뒤에도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밥벌이의 고통에 시달린 끝에 출장차 떠나게 된 긴 여행. 엉뚱하게도 러시아의 낯선 호숫가에서 여우 사냥에 열중하는 현지인들을 쫓아다니며 의욕과 희망을 되찾습니다. 작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사는구나. 나도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뛰어갔던 거죠. 당대의 현실을 반영해야 문학으로 인정받던 8, 90년대에도 거꾸로 개인의 감성에 천착해온 작가답게 자전소설에서도 일관된 서사를 거부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윤은명의 그 언어가 굉장히 모호하고요. 흩어지고 그리고 전통적인 플롯이 없어요. 고독하고 공감이라는 그 존재, 그거를 그런 서술 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덧 반세기를 넘긴 문학 인생. 그래도 작가 윤은명은 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 시절, 그 마음을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요즘엔 시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의 약속,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교도소 입감 절차를 밟던 피의자가 교도소 밖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조금 전 피의자가 자수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희용 기자, 도주자가 검거됐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의정부 교도소 입감 절차를 밟다가 교도소 밖으로 달아난 절도 피의자 A씨가 1시간 전쯤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하남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의 신병을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로 옮겨 도주 경위와 자수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가 달아난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의정부지검은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교도소 정문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이후 현장에서는 휴대전화와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수갑을 찬 채 100m가량을 달려 수풀과 배수로가 있는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경은 어제 교도소 인근을 밤새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주 당시 A씨의 신병은 검찰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 별도의 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은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 검찰에 신병을 넘겼던 겁니다. 올해 초에는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이송 중이던 피의자가 서울 용산구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네, 독일에선 현재 총선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총선을 끝으로 메르켈 총리가 물러납니다. 독일의 첫 여성 총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등 갖가지 대명사의 주인공이었죠. 독일을 부상시킨 메르켈 총리의 16년을 김기수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Ich darf Sie fragen, ob Sie die Wahl annehmen. Herr Präsident, ich nehme die Wahl an. 2005년 11월 동독 출신의 51살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취임했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인한 경제 침체, 그에 따른 구 동서독 지역의 갈등 등 산적한 과제. 메르켈은 무티 리더십, 즉 엄마 리더십으로 통일 독일을 발전시켰습니다. 국내 문제뿐만 아닙니다. 2008년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 위기, 메르켈은 유로존 국가들의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관철시키며 위기에 빠진 유럽 연합을 구했습니다. 인도주의 문제에서도 뒷짐을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독일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Wir werden gemeinsam alle Anstrengungen unternehmen, deutlich zu machen, Deutschland hilft, wo Hilfe geboten ist. Und das muss natürlich jetzt auch in der Praxis umgesetzt werden. 과거사 문제에도 단호했습니다. 역대 독일 총리 중 처음으로 다하우 나치 강제 수용소를 방문해 독일은 나치 범죄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과거를 직시하라며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Ohne diese großen Gesten auch unserer Nachbarn wäre das alles nicht möglich gewesen, aber auf der anderen Seite gab es eben auch eine Bereitschaft in Deutschland, die Dinge beim Namen zu nennen. 지지율 80%. 하지만 메르켈은 역대 독일 총리 중 처음으로 스스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총선 결과로 탄생하는 새 총리가 당분간은 메르켈의 그림자를 지우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